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58회 풀고 있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밑줄근 선거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선거 이후, 이 선거 뒤에 일어난 일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시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를 먼저 알아야겠네요. 여기 대화에서도 힌트가 나오고 있고 여기 벽보에서도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자유당, 민주당 후보 등 여러 명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3선을 그리고 야당은 이제 교체하는 걸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면서 또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이 사람, 이 시기에 초대 대통령이면서 2대 대통령 그리고 3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3선이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3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상으로는 1956년이 되겠고요. 이승만의 이름도 있고요. 장면 이름도 있고 조봉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봉암은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었어요. 무소속인데도 상당한 득표를 해서 물론 떨어졌지만 상당한 득표를 해서 굉장한 인기를 자랑했었던 사람이고요. 이 조봉암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봉암과 이승만이 서로 굉장히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이 조봉암은 평화통일 방안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비록 낙선은 했지만 유효표의 30%가 넘는 표를 가져갔어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분이 소속이 없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분은 이 국민들의 어떤 열망을 확인을 하고 이 비록 낙선은 했지만 이 선거 뒤에 진보당이라는 당을 창당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체크 좀 해주고 넘어갈게요. 진보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럼 이제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3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선출이 됩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선지 확인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뭐냐면 이건 연도상으로 아직 우리가 전쟁 중이었던 시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 6.25 전쟁 당시에 군인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어떤 예산을 중간에 누가 이제 착복을 해서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몰입해야 되는 우리 국군들이 굶어 죽거나 제대로 된 어떤 병장기를 지급받지 못하고 보급품을 받지도 못해서 상당한 문제를 겪었다라는 내용이 폭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선거랑은 관계가 없고 선거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죠.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이 해체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선거 뒤에 일어난 일을 고르는 거예요. 뒤에. 이 선거가 진행되고 나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조봉암은 낙선했지만 진보당을 창당을 합니다. 진보당의 성격이 이승만의 정당의 성격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정당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해체를 시키게 되고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보당 사건인데요. 이건 진보당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기상으로 이 선거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이 약칭으로 반민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1949년도인데요. 이것도 이 선거 전이기는 하죠.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설치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시급했던 게 반민족행위라는 게 뭐겠어요? 친일행위 했었던 사람들 찾아서 재산을 몰수하고 재판받게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의 알력 싸움이 있었고 그 와중에 경찰이 이 반민특위위원회를 습격하는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우리가 이거 줄여서 건준위라고 하기도 해요. 건준위. 광복이 되자마자 직후에 요게 생기거든요. 이 직후에 여기 개편이 바로 돼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만들려는 시도를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이 주축이 됐었죠. 이건 1945년에 이미. 왜냐하면 건준위는 이미 광복 직전에 1944년에 발족이 됐었어요.
이제 우리가 곧 광복이 될 거라는 걸 직감하고 미리 건국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요 선거 이전이니까 시기상으로는 맞지는 않고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 1954년입니다. 이게 돼야 선거에 출마를 하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4.4.5입 개헌입니다. 4.4.5입. 4.4.5입 개헌은 반올림의 논리를 적용을 해서 머릿수가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을 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이승만의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죠.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4.4.5입 개헌. 요거는 이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진행됐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전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고 나머지 것들의 시기가 언제인지도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밑줄 그은 집회가 열린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 사진은 남북학생회담을 요구하는 집회 장면입니다. 당시의 대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협상을 통해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남북이 총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할 것이다 라는 정책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사건이죠. 대학생들이 통일을 요구하면서 행진을 했다라는 건데 이 남북학생회담은 1961년입니다. 요게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1960년에 방금 전에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선거를 봤었어요. 4.19를 통해서 이승만이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온 정권은 장면내각이에요. 장면내각이 들어서서 이제 뭔가 평화적으로 통일도 하고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독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자주적으로 통일도 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당시 장면 내각에서는 남북이 이제 총선거를 해가지고 평화통일 정책을 하는 거가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대학생들은 좀 적극적인 방식을 한 거죠. 판문점에 가서 그냥 문을 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승만 하야 직후에 있었던 집회로 1961년도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특이한 집회가 되겠는데 이 시기를 골라보자면 우선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가 여기 시점에 들어가 있고요. 4.19 혁명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오기 직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다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3번으로 정답을 찾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경제정책입니다. 경제 관련 긴급 명령을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개통한다. 경제 발전에 힘쓰던 당시의 정부는 사채에 허덕이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채 신고를 독려하고 그거를 갚는 거를 동결시켜줬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경제 관련 긴급 명령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 고속도로 개통 같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 중에 중요한 거를 주요 추진했었던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데요. 군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제에 굉장히 여러 가지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경부 고속도로도 이때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이제 기업들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조금 더 유리하게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의 편의를 봐주게 되는데 특히나 사채를 쓴 기업을 구제를 해주는 굉장히 독특한 정책을 시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경제, 재무 구조는 개선이 됐는데 정부하고 경제가 이제 유착이 되는 거가 상당히 심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정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경제정책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일단 정답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나서 국민들의 불만을 누르고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전 정권에서 꾸려놨었던 경제정책을 가지고 와서 차근차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경제개발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또 배우다 보면은 70년대, 80년대에 우리의 어떤 경제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70년대가 되면은 중화학공업이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내수공업만 발전을 했다가 점점 복잡하고 크고 무겁고 돈이 되는 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는 중화학공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거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귀속계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를 성립했다. 신한공사.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시기는 아니고요. 미군정 시기입니다. 미군정.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거는 전두환 때고요.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시기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현장을 찾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명동성당 박종철 고문 은폐라고 나옵니다. 60 국민대회 이렇게 나오는데요. 박종철 열사라 그러죠. 박종철 열사하고 관련된 어떤 민주화 운동의 현장인 것 같은데 여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었죠. 박종철 열사하고 한 명 더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텐데 같은 해예요. 박종철 열사하고 이한열 열사가 있습니다. 둘 다 대학생이었죠. 박종철 열사는 서울대에 다녔던 친구고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죠. 둘 다 이제 고문당해서 사망한 사례에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커다란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되어준 불꽃이 되어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것은 19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구호가 눈에 들어오는데 영화를 보신 친구들이 있다면은 요거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6월 항쟁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구호가 이 길거리에 다 울려 퍼졌었던 그런 사진과 영상 자료들 볼 수가 있는데요. 시위가 굉장히 커다란 범위로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고 하는 6월 항쟁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 우리가 군부 독재를 겪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첫 번째로 겪고 그 뒤를 이어서 전두환 군사 독재가 바로 연결돼서 시작이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와 전두환 대통령 군부 독재를 구별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군부를 새로운 군부라고 신군부라고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요걸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 중에서 전두환 정권 때 가장 크게 일어났었던 운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요거 5.18에 관련된 얘기고요. 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다 됐고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시위대가 행진을 했다. 이거는 4.19 혁명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하야까지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일이죠.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45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오늘 대통령은 경의선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도라산역. 여러분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임진각 근처에 판문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바로 넘어가면 판문점 있는 곳. 임진각에 있는 그쪽에 가면은 도라산역이라고 또 관광지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요게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금방 우리가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을 하고 있다. 이게 진짜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 연결이 되면은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세계 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지도가 크게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 보시면 부시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의 얼굴을 아는 분들은 누군지 바로 아실 거예요. 여기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뭐 햇볕 정책 같은 거 하면서 북한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신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김대중 정권 때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민족의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해서 77 선언을 발표했다. 요거는 노태우 때고요. 최초의 이산 가족의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을 실현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다. 최초로 우리가 평양도 방문을 하죠. 요게 김대중 정권 때 했었던 평화 통일 노력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했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하는 거고요. 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을 했다. 요것도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일입니다. 자, 다음 번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기업과 미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역사 돋보기, 역사 속의 왕의 호칭, 태종 무열왕, 태조, 고려시대 태조, 뭐 정조, 충렬왕, 광해군이 나오는데 해당된 호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기역이 누구죠? 태종 무열왕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을 합니다. 통일을 했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통일은 이 뒤에 등장하는 문무왕이 하는 거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겠죠.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것 지금 고르는 겁니다. 니은, 고려 건국의 위협을 이루었어요. 고려 태조 왕건을 뜻합니다. 보통 나라의 개창자를 태조라고 하죠. 그래서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가 있습니다. 고려 건국하죠.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고요. 디귿, 탕평책 등 여러 개혁으로 통치체제를 재정비한 사람입니다. 디귿이 누구죠? 정조입니다. 탕평책이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탕평책을 통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라는 평가 정조가 받고 있고요. 이전에 영조도 하기는 했지만 이걸 보다 강력하게 정리를 한 사람은 정조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리을, 충렬왕, 고려 후반에 충자 들어가는 왕들 있죠. 충충충충 연속으로 나오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렬왕, 충수광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려 후반기가 되면은 몽골의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죠. 우리 원나라 공주들하고 왕들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어떤 뜻으로 이 충자를 넣어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원황실의 부마가 되었다. 사위가 되었어요. 맞는 얘기네요. 미음을 보겠습니다. 중종반정으로 폐위가 되었다. 여기 광해군이 나오는데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사람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연산군이랑 중종이 서로 배다른 형제가 되겠고요. 광해군을 몰아내는 사람은 인조가 되겠어요. 인조. 두 명의 왕을 하다가 중간에 쫓겨난 임금이 조선시대에 두 명이 있는데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왕으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조나 종을 붙인 왕으로서의 죽어서 받는 이름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47번 보겠습니다.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이 신분이 뭔지 보겠습니다.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충주 산성을 방어할 때 이 사람들의 신분 문서를 불태워가지고 사기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군국기무처의 총재 김홍집입니다. 신분차별 폐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서 가에 대한 법을 폐지했다. 신분차별의 폐지의 대표적인 아이콘 같은 어떤 신분인 것 같은데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 둘 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분은 노비입니다. 그럼 노비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신라에서 승진의 제안을 받았고 등란이라고도 불렸다. 신라시대입니다. 승진의 제안을 받았다. 신라의 신분제도.
신라에만 있었던 특이한 신분제도 중에서 우리가 골품제도라고 있어요. 이 골품제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신분인데 육두품이 있고요. 육두품, 진골, 성골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분제도였고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의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만 특이하게도 여왕이 있었는데 이 성골의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성골 남성이 없으면 진골 남성으로 순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골 여성에게 순서가 넘어갔기 때문에 신라만 3명의 여왕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밑으로 행정실무를 보는 육두품이 있었습니다. 이 육두품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의 한계가 있었고요. 진골이 하는 걸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1번에 해당하는 등란에 해당하는 신분은 육두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려시대에 향과 북옥과 소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을 향소 부곡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세금을 굉장히 과하게 받았고요. 어떤 특정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걸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노비는 아니지만 노비에 준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차별받았던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노비는 아닙니다. 3번 조선시대에 봉수를 올리는 일을 하거나 역졸, 나졸의 업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불렀던 신분인데 이것도 노비는 아닌데요. 하는 일이 노비랑 마찬가지다.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민이다. 신량역천이라고 부르는 또 집단이 있었어요. 분명히 양인인데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민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노비는 아니고요. 4번 조선 후기에 통청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청묘직에 진출하게 해주세요 라고 시도했었던 신분입니다. 이분들은 서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고요. 조선시대에 여러 개 있었던 신분 차별 중에서 양반의 자식인데 반쪽짜리 양반이라서 신분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첩의 자식입니다. 서얼이라고도 하는 서자, 얼자를 묶어가지고 부르는 말인데 이 서얼들은 과거 시험에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관직에는 진출을 하는 것을 막아놨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서얼들이 나중에 자기 어떤 신분의 어떤 차별에 불만을 품고 이 통청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조임금님 때에는 이 허통을 시켜줘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보고 안쪽에 실제로 임용이 될 수가 있었고 이 창덕궁 안에 있었던 규장각에 딸려있는 검서청이라는 곳에 4명의 서자 출신의 어떤 관리들을 임용을 함으로써 크게 이슈가 됐었던 기록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같은 유명한 학자분들이 바로 이 서자 출신으로 궁궐에 들어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5번입니다. 조선 순조 때 궁방이랑 중앙관서에 소속돼 있었던 6만 명의 이 사람들이 해방되었다. 이들이 바로 노비죠. 노비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노비가 있고 이렇게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노비가 있습니다. 노비를 해방시키는 거 주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왕이 노비를 해방을 시킬까요? 이 노비를 해방시켜서 이들이 평민, 일반 양인이 되면 이들이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는 나라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세시풍속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이 세시풍속, 푸른 새 잎을 밟는 날, 답청절이라고 한자로 이걸 푸른 거를 밟는다라고 날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3일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은 들에 나가서 푸른 새 잎을 밟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답청절이라고 한다. 이 답청의 풍습은 신윤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죠. 신윤복의 연소 답청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그림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비가 돌아온다. 푸른 새 잎이 돋아난다. 봄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날짜가 3월 3일입니다. 그리고 꽃으로 화전 부쳐 먹고 쑥떡 해 먹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시풍속에 대한 탐구 활동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칠석, 7월 칠석 다 들어보셨죠? 이거는 봄이랑은
좀 멀리 있죠. 3월달이랑 거리가 멀고 7월달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닙니다. 견우직녀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한식날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식이라는 게 있지만 요것도 3월보다 뒤쪽에 등장을 합니다. 4월달에 등장을 하고요. 한식날 아니고요. 삼진날. 3월 3일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 3월 3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삼진날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우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동지는 겨울이죠. 동지는 가장 긴 밤, 동짓날, 팥죽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겠네요. 단오는 5월입니다. 단오날, 그네 타고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이 있죠. 그래서 5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고장의 역사, 금성산과 영산강을 끼고 있다. 일단 요게 약간 힌트가 되겠고요. 삼한시대부터 여기 또 힌트가 있습니다. 마한의 주요 지역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랑 뭐 경상도 지역이랑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랑 각각이 나중에 역사를 이루는 모양새를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 있고 이 마한이 나중에 백제 그리고 이 진한이 신라가 되고 변한이 가야가 됩니다. 그래서 삼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한의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전라도의 어딘가겠죠. 하나로 발전을 했고 후삼국 시대에는 격전지였으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의 의기가 드높았던 지역이다.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와 이 지역의 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만들었다. 전라도잖아요. 전주하고 나주입니다. 나주. 나주 지역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목차를 보니까 마한이란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고 있고요. 여기 반남면 고분군이 있는데 이 나주 지역에 가면은 반남면이라는 행정구역에 그냥 걸어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엄청 커다란 옛날 무덤 같은 거, 동상 같은 무덤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의 황남대총을 발굴케 하는 굉장히 큰 크기인데 우리가 경주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커다란 고분, 옛날 마한 시절에 만들었었던 옛 무덤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또 유명하죠. 그리고 나주목에 관아 부속 건물 앞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도화선이 됐었던 역도 마찬가지로 나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볼 텐데요. 인조가 피신해가지고 청군이랑 항전을 했다. 인조가 피난 갔었던 지역 중에서 또 내려오면 공주 지역이 있어요. 공주. 인조가 공주로 피난 갔다가 급하게 이제 그 지역 주민에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먹었던 음식 중에서 굉장히 맛있는 떡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냐고 물어보니 그냥 지역 사람이 만든 떡인데 임간애가 만든 떡이다. 그래서 임씨가 만든 떡인데 되게 맛있구나. 그래서 임가가 만든 이 떡이 절미다. 그래서 임절미라는 떡이 생겼는데 발음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인절미라고 부르는 떡이 있죠. 인조가 피신했었던 지역은 공주입니다. 공주. 그리고 청군이랑 항전했었던 지역으로 또 유명한 거는 성으로 따지면 남한산성 부근이 또 되겠고요. 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요. 유생 출신의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켰던 곳은 이제 충북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충북의 제천입니다. 여기도 충청도기는 한데 충청도 공주, 충남의 공주 지역이고요. 정문부가 왜군에 맞서가지고 북관대첩을 이끌었다. 여기는 길주라는 곳입니다. 길주. 그리고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빚을 갚는 운동이에요. 모금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이 국채보상운동 대구입니다. 대구에 가시면 국채보상길이라는 길도 관광지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죠.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차지했었던 지역이 바로 나주입니다. 나주. 이 왕건이 아직은 궁예의 부하였던 시절에 이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차지했었던 장소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한번 해두고 넘어갈게요. 네, 50번입니다.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여기 지금 지도가 하나 나와 있고요.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와 울릉도와 이 섬이 우리의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독도죠. 독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영토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문제도 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 하나만 아닌 설명이 들어있다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이건 독도 설명이 맞습니다.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인물이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독도 우리 땅이다 주장을 하고 옵니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네요. 네,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지금 골라야 됩니다. 2번,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건 독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의 전남 여수 쪽에 해당하는 아랫동네로 쭉 내려가서 있는 거문도입니다.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고 있었죠. 우선 답은 2번이군요.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거나 받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단으로 점거를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갑신정변 이후에 김옥균이 했었던 갑신정변이 있죠. 3.1천하. 이 갑신정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됩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갑신정변을 마무리 짓는 거를 도와준 거는 사실인데 이걸 빌미로 너무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조금 피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청에 대적할 수 있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어요. 이거의 위협을 느낍니다. 영국은 러시아랑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라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불법 점거를 하게 됩니다. 요 인과관계를 좀 생각해서 이 거문도 점령 사건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3번,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이 맞는 얘기입니다. 독도로 은근슬쩍 편입을 했는데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어요. 이미 1904년에 독도에 대한 어떤 준비를 조사를 좀 하고 1905년에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불법으로 일본 영토로 쓱 끼워 넣은 케이스가 바로 독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때 고종이 칙령을 통해서 그 대한제국 칙령 41호라는 게 있어요. 이 칙령을 통해서 울릉도 군수가 이걸 관할을 하게 합니다. 여기를 군으로 승격을 시킨 다음에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태정관 문서에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임이 명시가 되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도 독도에 대해서 본인들의 땅이 아니다라는 기록들이 여러 개가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분쟁은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게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이게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자국의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사 분쟁의 쟁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내용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50번까지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57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